JR쌤 박대건입니다. 해부학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부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해부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해부학에 있는 10가지 계통,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해부학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귀여운 우리 피카츄가 해부를 했더니 흉측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에 막 영어도 막 많이 써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 트레이너 분들,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골프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배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 당연히 몸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몸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겠죠. 범죄 심리나 주식값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파헤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부학의 개념을 도입해서 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해부학 강의는 대학교에서도 강의가 많이 있고, 심지어 뭐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은 강의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해부학 강의를 하려고 할까?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운동이면 운동, 뭐 공부면 공부, 뭐든지 잘하는 그런 맞는 그냥 조용히 시키는 거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의 생물, 그리고 화학 이런 과목들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성적도 좋지가 않았고요.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생물에서는 몸 안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화효소, 밀라제, 리파제 막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외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되거나 공감되지가 않더라고요. 여차저차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본과 1학년이 되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뭐 벌써 의사 다 된 것 마냥 이런 강의실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강의를 열심히 막 들어가지고 난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막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만 지나면 졸기 시작하죠. 강의 듣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강의 듣기도 어렵고 당구에 좀 흥미가 생겨서 당구가 집중력에도 좋고요. 뭐 두뇌 외전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공부하기가 싫고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떡해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전문의가 되고 환자들을 직접 진료를 하다 보니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처음에 배웠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이런 기초적인 학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사실 중요하니까 처음에 배우겠죠. 근데 또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해부학을 배웠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2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들은 물론 공부도 잘하시고 논문도 잘 쓰시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타 강사처럼 강의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죠. 쉽게 말해서 약간 노잼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듣기가 어렵죠. 죄송합니다. 2번째는요. 당연히 해부학, 병리학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뭐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 좀 잘 안 되면 흥미 유발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부학 강의를 하면서 이 2가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는 실전과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2가지 컨셉을 가지고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은 뭐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당연히 피부가 아플 게 아니라면은 그 안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면 어디에는 무슨 뼈가 있고 무슨 근육이 있고 무슨 힘줄이 있는지, 복부에 CT를 찍게 되면은 복부 안에는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 머리 사진을 찍게 되면 머리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야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주사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릎에 연골 주사를 놓는데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주사를 놓을 수는 없겠죠.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재활학과에서 많이 하는 도수치료, 몸에 있는 구조와 밸런스나 근막, 신경, 쉽게 말해 해부학을 알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해부학은 무협에 나오는 부양신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자체로도 대단한 무공이지만 다른 무공들의 습득이 굉장히 빨라지죠. 해부학이 그렇습니다. 해부학 자체로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실전에서 쓰이는 다른 영역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부학이라는 과목은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상기사 같은 그런 의료진 뿐만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헬스 같은 운동을 하시거나
요가를 하시거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혹시 미드 아시나요? 그레이라는 주인공이 병원 생활을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 나오는 아나토미라는 말이 바로 해부학이라는 말입니다. 해부는 한자로 풀해, 쪼갤부, 그러니까 뭔가 파헤친다는 느낌이죠. 아나토미의 그 아나토미라는 말도 그리스 말로 잘라서 나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해부라는 거는 뭔가를 좀 파헤쳐서 보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란 얘기죠. 해부학을 공부할 때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영어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알아야 한다면 익혀서 익숙해지시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쓴 차트인데요. 이렇게 의사들은 막 차트에다가 이렇게 영어랑 한글을 막 섞어서 씁니다. 거기다가 막 알 수 없는 약어들도 막 같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부학에서 항상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진격의 거인 아닙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서 있는 자세랑 똑같아요. 서 있는 자세인데 단지 손바닥만 이렇게 앞을 향해 있죠.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생기죠. 왜 손바닥이 앞을 향해 있는가? 이거는 신호등이랑 비슷한 겁니다. 빨간불일 때는 서고 초록불일 때는 지나가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부학적 자세도 무언가를 설명하기에 이런 자세를 잡아놓는 게 편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간불일 땐 서야 돼, 초록불일 땐 가야 돼 라고 가르치잖아요. 해부학적 자세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해부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해부학적 기초개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면, 세 번째는 움직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지 이런 방향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해부학에서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쪽은 우리가 superior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은 inferior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보시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익히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앞은 우리가 anterior라고 부르고요, 뒤는 posterior라고 부릅니다. 몸쪽, 내 쪽은 medial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은 lateral이라고 부릅니다. 몸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근위부는 proximal이라고 부르고요, 몸에서 멀어지는 쪽, 원위부는 distal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여기 엑스레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R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쪽이고요. 이렇게 골절된 게 보이죠? 이 골절이 된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단지 다리 골절이라고 하면 너무 대충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뼈가 부러졌는지를 말해야겠죠. 허벅지뼈, 그러니까 대퇴골, 영어로는 femur라고 하죠. femur에 골절이 있는데 아래쪽이죠. 아래쪽 대퇴골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아래쪽이 맞는데 만약에 누워 있다고 하면 아래쪽이 좀 헷갈리죠. 해부학에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좀 더 하고자 원위부, 더 먼 쪽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의 진단명은 right distal, 먼 쪽에 있는 femur의 fracture. FX는 fracture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몸 쪽은 proximal이라고 하고요, 먼 쪽은 dist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분에서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퇴골의 원위부의 골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 쪽, 가장 원위부는 어디일까요? 손끝과 발끝이 가장 먼 쪽이겠죠.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검진 때도 많이 하죠. 이제 체스트가 가슴이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CXR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체스트 PA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PA가 뭘까요? 우리 가슴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찍죠. 엑스레이 촬영 기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찍죠. 뒤에서 앞으로 찍기 때문에 이거를 PA라고 부릅니다. 포스테리어에서 안테리어 쪽으로 찍는다라고 해서 체스트 PA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희 재활학과에는 팔꿈치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바깥쪽 만지고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테니스 엘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상과염이에요. 상과가 뭘까요? 상과는 영어로는 에피콘다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말뜻은 그냥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뼈를 보면 튀어나왔죠.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뼈, 그리고 안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에피콘다일이라고 부르고 상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깥쪽은 lateral 그리고 안쪽은 media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팔꿈치가 바깥쪽이기 때문에 상과염이기는 한데 외측, 그래서 외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반대쪽 안쪽 팔꿈치가 아프면 내상과염이라고 부르겠죠.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바깥쪽을 lateral 그리고 안쪽을 medial이라고 부릅니다. 해부학적 자세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편하죠. 여기가 아프면 우리가 lateral epicondylitis 외상과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안쪽이 아프면 당연히 medial epicondylitis 내상과염이 되겠죠. 이 lateral이란 말은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lateral raise라고 부르죠. 사례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side lateral raise, 옆으로 들어올린다는 뜻인데요. 외측으로 팔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lateral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되는 게 이 델토이드가 삼각근, 어깨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델토이드는 3개 부위로 나뉘어요. 앞쪽에 있는 델토이드, 전삼각근, 그리고 가측에 있는 삼각근, 뒤쪽에는 posterior deltoid라고 해서 후삼각근이 있죠. 이 lateral raise는 옆에 있는 lateral deltoid를 가장 자극을 해주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무섭기는 한데 앞에서 이렇게 칼로 착 자르면 이렇게 단면이 보일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죠. 이 사과 자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에는 3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모형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세지탈 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부르고요. 90도 반대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우리가 관상면,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횡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트랜스버스 플레인 혹은 엑시알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과가 지금 엑시알 플레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 몸을 이렇게 자를 리는 없고, 이 면이 과연 언제 쓰일까? 바로 CT나 MRI처럼 이런 영상 검사를 할 때 쓰이게 되겠죠. CT나 MRI는 우리 몸을 자르지 않고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상 검사잖아요. 그래서 CT에서 이렇게 앞쪽을 잘라서 관상면을, 옆으로 이렇게 시상면을 볼 수도 있고요. 횡으로 잘라서 수평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 MRI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면을 살펴볼 수가 있죠. 처음에 나오는 거가 세지탈 플레인이죠. 두 번째가 코로날 플레인, 관상면이고요. 세 번째가 수평면, 엑시알 플레인이죠. 이 3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몸에 있는 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면이 꼭 다 필요할까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자, 이걸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는 게 허리 MRI 사진을 찍은 건데요. 세지탈, 시상면입니다. 옆에서 본 거예요. 뼈가 이렇게 있죠, 지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여기 들어있는 거는 디스크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척수신경이죠. 그런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쭉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꽉 눌렀어요. 아마 이분은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된 증상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시상면에서는 이게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 왼쪽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면을 같이 확인을 하죠. 수평면을 보면 지금 이 디스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뚝 튀어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척수신경에서 옆으로 신경이 나가게 되는데 그 신경을 꽉 누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 이분은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아프셨었던 분입니다. 왜 면을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움직임, 무브먼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라는 게 간단해요. 팔꿈치를 굽혔다가 피잖아요. 굽힘과 펴, 무릎도 굽혔다가 필 수가 있죠. 영어로는 flexion 그리고 extension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팔꿈치랑 무릎은 관절이 한쪽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쭉 펴지면 거기서 더 펴지지도 않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관절들이 있다 보니 조금 복잡해지죠. 바로 이런 관절, 부상관절이라고 부르는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조립 장난감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어깨관절이나 고관절은 이렇게 동그란 걸 탁 끼우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죠. 마찬가지로 어깨랑 고관절은 구상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팔꿈치보다 훨씬 다양하게 움직여지죠. 일단 팔꿈치처럼 굽힘과 펴이 있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들어올리는 거를 우리가 플렉션, 그리고 뒤로 제끼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예전에 강시영화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죠. 어깨를 90도 플렉션한 상태로 뛰어다닙니다. 추억 돋네요. 자, 그러면은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리는 건 뭐라고 할까요? 외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들어올리면 업덕션이라고 하고요. 다시 내리는 쪽은 어덕션이라고 부르죠. 내전. 그런데 이거를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abduction
그리고 어덕션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구분이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어깨는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거를 팔꿈치를 굽혀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부르고요.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을 극대화해서 공을 던지게 되면 바로 투수가 되겠죠. 최대한 외회전을 했다가 내회전으로 최대한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게 됩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우리 이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 있는 동작 볼게요. 일단 어깨를 옆으로 45도 정도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렸죠. 13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옆기를 받치기 위해서 어깨를 외회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보시면은 다리를 15도 정도 옆으로 벌렸죠. 외전한 상태고요. 발바닥이 바깥을 향해 있죠. 고관절이 바깥으로 회전해 있는 외회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고관절을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육을 공부해서 이거랑 합쳐지면 이럴 때 어떤 근육이 쓰이고 어떤 근육이 강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드렸죠. 방향, 면, 그리고 움직임. 3가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새학기가 돼서 모르는 친구들과 한 반이 어차피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친해질 거 처음부터 그냥 빨리 떡볶이 먹으러 가고 친해지면 됩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그냥 빨리 어차피 익숙해져야 하는 거라면 빨리 익숙해질수록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